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방송하는 더 락커룸. 자, 목요일에는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 블루 락커룸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을 만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학입니다. 예, 좀 날씨가 좀 더운 듯하지만 조금 낮은 것 같기도 하고. 폭우가 쏟아졌다가 무더위다가 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도 덥긴 덥습니다. 덥긴 더워요. 예. 너무 오늘 또 덥습니다. 서울 저녁에 예. 또 경보가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수해 지역은 빨리 또 복구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어제 자진 사퇴했는데 현역 불패 공식이 깨졌습니다. 이제 대통령실 입장을 먼저 듣고 이어갑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장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대통령실에 알린 지 1시간가량 이후 개인 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습니다. 예, 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결국 자진 사퇴를 했는데 진보 진영, 이제 민주 진영 안에서도 좀 많이 엇갈렸고 또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또 입장에 나와서 또 여당으로서도 많이 좀 곤혹스럽긴 했었습니다. 총평을 하신다면. 결과론적 얘기긴 하지만 임명이 됐을 때 만약에 그게 잠잠해지지 않았다면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런 측면에서는 임명 전에 본인이 스스로 이제 사실 결단을 한 거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거는 뭐 좀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이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진영을 구별하지 않고 이제 비판이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검증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인사 검증은 뭐 잘못됐고 따져보는 건데 갑질하냐 아니냐 물어보면 했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쓰면서 세평 같은 측면인데 그런 거 봤을 때 인사 검증의 잘못으로 보기도 어렵고요. 또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든지 이게 하나는 걸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 타겟이 됐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제일 좋지만 뭐 인사 정국이든 어떤 정권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비판의 측면 항상 있다면 그 시범 케이스가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도 아까 만약 이보다 더 큰 게 있었으면 빠져나갔겠죠, 본인은. 그건 제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결과론적 얘기긴 하지만 뭐 임명되기 전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이동학 최고. 저는 전체 상황 자체가 대단히 좀 안타깝게 흘러가는 측면들이 있었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고 예.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지난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의 엄청난 이 무소불위의 권력 속에서 사선을 함께 넘어온 또 동료 의원이었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정권을 집권을 했고 운영도 같이 해보고 싶었을 그런 생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데 어찌됐건 내부에서부터 또 특히 보좌진들로부터 그런 폭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또 안타까운 점은 청문회 때 약간 증폭되는 또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보좌진들한테도 뭐 사과하는 뉘앙스, 뭐 사과하는 어떤 액션도 취하고 그런 관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한두 번 거짓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좀 증폭됐던 것 같고 그런 지점에서 약간 이제 실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이진수 교육과학 교과부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낙마를 할 때 같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강행 의지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강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강행 의지가 좀 있었긴 했었는데 이제 결국 이제 후반부로 할수록 더 좀 이렇게 뭐랄까 비판 여론이 커졌고 이후에 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고 민보협에서도 입장문을 계속 냈었고 또 여가부 장관이었던 정영애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분도 강선우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또 예산 갑질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또 박찬대 이제 그 당대표 후보자도 이제 사퇴 한 17분 전에 또 SNS 글을 올렸단 말이죠. 어떤 게 좀 가장 결정적이었다? 그거는 사실은 박찬대 후보가 했던 거는 네. 뭐 저는 뭐
우연의 일치 내지 우연의 아니면 약간 감 뭐 이런 걸로 봐야 되고 뭐 결정타로 보긴 어려워요. 아, 그래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결정타는 민보협 쪽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아, 보좌진 협의. 내부적인 거고 해결이 불가능하다 봤을 거예요. 예. 그리고 설사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얘기라든지 예컨대 현대 사회는 디지털 시대예요. 녹음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거 앞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우려스럽고 저했을 것 같고요. 강선우 후보자가 직접 선택한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거 때문에 뭐 정영애 장관 전 장관이 얘기했던 거 저는 사실은 맥락상으로는 그걸 갑질로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아, 그래요? 국회의원이라면 뭐 예산 지역구 예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강서구 주민들 입장에서 잘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가장 뼈아픈 부분은 좀 전에 이채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좌진들의 그 부분이 해결 자체가 안 되는 모습이 강선 후보자 입장에서는 극복이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민보협, 그러니까 민주당 보좌진 협의가 한 2,000명 되죠? 몇 명입니까?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2,000명까지는 안 될 거고. 왜냐하면 아마 190 3,000명 곱하기 9 하면 되잖아요. 네. 저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네, 그렇게 하면 아, 되겠죠. 아, 네, 아, 네. 근데 뭐 어쨌든 전체가 한 3,000명 되나요? 예. 네. 그렇죠. 3,000명 조금 안 되는 300, 숫자죠. 300 곱하기 300명 9니까 대충 2,700명이고. 네, 그렇죠. 아. 그 정도에서 이제 2,000명이 좀 안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아마 가입은 의무적으로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어쨌든 약간 누적이었다. 원래 경기도 결정타를 맞고 KO 펀치 맞고 이제 쓰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누적이 돼서 발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워낙 한 건 한 건들이 제가 볼 때 좀 견디기 좀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약간 조명받지 못했던 게 있는데 대학교 강의 그렇죠. 그것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학생들과의 약속, 학교 측과의 약속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측면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사실 그랬던 건데 이제 마무리를 조금 신경 써서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 청년들의 어떤 공정 이슈 또 이런 것들로 옮겨갈 소지도 굉장히 다분했거든요. 그런 측면들도 같이 누적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좀 강행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자진 사퇴까지 왔고 이제 안 되겠던 것은 좀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근데 저는 한 가지 느꼈던 거는 당 내에서 그래도 약간 뭐 자정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찬반 양론이 있는 거는 너무 건강한 정당이다. 근데 찬반의 선택지가 가는 것이 대통령한테도 좀 부담이 좀 덜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강선우 후보자 역시도 아마 스스로 살펴볼 때 본인 스스로 억울한 점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뭐 다 모르죠 그 내용을. 예.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런 본인 스스로의 결단을 내림으로써 당과 대통령의 어떤 피해를 또 최소화하게 돼서 다시 분위기를 또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강선우 후보자도 좀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에 조속히 적절한 후보자를 찾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인선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디서 찾을까? 현역 의원 쪽에서 또 찾게 될 것이냐, 아니면 또 전직 의원들에서 찾을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혹시 무난한 사람으로 이제 가야 될 건 무난한 건 또 현역이거든요. 뭐 강선 의원이 무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불을 켜고 보고 있잖아요. 저 상대방이 또. 예. 그래서 현역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생각도 들고. 예. 뭐 이건 마찬가지로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역일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뭐 글쎄요. 뭐 어떻게 점지를 하고 있는 건지 보고 있는 건지. 근데 시간이 사실은 좀 척박해요. 인사 검증을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인수위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 야당 얘기가 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공격을 주요했다기보다는 2명 무조건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달려들었는데 야당이 끌어내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야당이 한 게 없어. 여당이 안에서 자정작용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문제 제기도 오히려 여당 안에서 한 언론이 막 언론이 한 나와줬고. 그렇죠. 야당은 사실상 숟가락만 이렇게 얹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 다음에 두 후보자가 뭐 완전히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가 원하는 인물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 후보자들은 통과는 이제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조금 여유 있게 좀 후보자 물색도 하고 또 검증도 지금 원래는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렇게까지 막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지금 사실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국무회의가 전직
대통령이 임명해 놓은 사람들하고 계속 이거를 이루어지고 해야 있으니까 되니까. 어색하게 한쪽짜리 정부고 또 이거를 바로바로 오더를 하면 이거를 바로바로 이행이 되고 뭐 서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 빨리 우리 쪽 사람들로 바꿔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던 건데 통상적으로 보면 2달 정도 걸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죠? 인사검증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자료 받고 경찰 자료 받고 뭐 사법 관련된 자료 받고 그다음에 심지어 세평까지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검증되지 않는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을 따져보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자체를 거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 약간 불가피성이 있었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차제에 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조금 여유 있게 좀 검증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박찬대 후보자 그리고 정청래 후보자 두 분의 입장이 좀 갈렸어요. 사실은 정청래 후보자는 또 이제 아쉽다라는 것이었고 또 동질한 하면서 이제 비는 같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했고 이제 박찬대 후보자는 약 17분 전에 자진 사퇴를 촉구한 글을 올려서 이게 어떤 의미였느냐라고 했는데 타이밍이 묘했는데 박찬대 후보자가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이어갑니다. 사실 어저께 17분 전에 올렸다라고 했는데 17분 뒤에 이런 발표가 날 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 갖고 있는 생각이 사실은 맞았던 거죠. 예, 생각이 맞았던 거다라는 겁니다. 네, 뭐 그거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뭐 본인의 예.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뭐 저는 저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네네. 이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 8월 2일에 원샷 경선으로 가버리고 영남하고 충청도 경선에서 많이 좀 밀리는 모양새거든요. 6대 3이었어요. 그러니까 극복하려는 모멘텀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박찬대 후보로서는 후보 입장에서는 막 그런 측면이 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딱딱 떨어졌던 거고 한편으로는 뭐 이게 아주 뭐 결정타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뭔가 반전을 할 수 있는 약간의 계기는 전 될 수는 있다. 약간 정말 약간 많이 막 푹 할 수는 없어요. 8월 1일 원샷이니까 그나마 약간. 예, 그나마 약간에서 그나마 왜냐하면 정청래, 박찬대 두 사람 후보가 거의 똑같아요. 뭐 다릅니까? 거의 우리 정기동 씨 네. 잘 알겠지만 네. 저도 봐도 그냥 두 분 성향 뭐 다른 게 뭐가 있나 싶은데 네. 그나마 이 강선 후보자 달라진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예컨대 권리당원이나 어떤 여론의 어떤 추이를 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예. 아니에요. 약간이에요, 많은 아니에요. 정말 약간. 시간이 많지. 요만큼. 정말 요만큼. 예. 예, 정치도 잘 알고 정청래 후보자도 잘 아는 우리 이동학 전 최고. 네. 자, 약간입니까? 저는 이게 예비 시험이었다고 보거든요. 예비 시험. 네,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가 저렇게까지 원래 이렇게 남을 혹은 뭐 이렇게 분란이 될 만한 그런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안정적이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절대 안 하죠. 예, 그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아니죠, 않으시는 아니죠. 분인데 예.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방향으로 갔을 때 가능성을 높일 거냐라고 봤을 때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있을 때 예, 이거 지금 일치되지 않았었잖아요. 예. 당심에서는 강선호를 지키자라고 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았고, 그다음에 국민 전체 여론으로 보면 이게 여론조사가 뭐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거의 또 거꾸로였더라고요. 6대3. 네, 6대3, 3대6 이렇게 그 이럴 때마다 앞으로 이런 이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게 될 거거든요. 예, 그럴 예. 때마다 과연 당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안정적으로 지켜가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향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건가? 이 두 가지 답 중에 아마 박찬대 후보는 후자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대통령의 부담을 좀 줄여줬던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한편으로는 정청래 후보의 경우는 어쨌든 또 당원들을 위로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끈끈하게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약간 당원 전체에서의 어떤 분란을 조금 줄이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정청래 후보도 굉장히 어렵네. 약간 대 약간인데 그 약간의 주어가 다릅니다. 그렇죠. 약간인데 참 이게 애매하게 돼버렸어요. 애매해요. 원샷 경선이 되기 때문에 어. 순회 경선이었으면 이게 보일 겁니다. 저는 보인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호남이나 수도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8월 2일까지 그날 바로 딱 깜깜해요. 딱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그날 딱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들이 약간이란 말이 제가 그 말이에요. 요래 있다가 며칠 지나서 보니까 에이 뭐 저런 거 했을까? 아니면 잘했다. 이거는 그때가 마음에 당원들 마음에 들지 뭐 알 수가 없다는 지금 거예요. 당장 하면 또 뭔가 좀 예, 영향이 저는 있을 수 그래서 있을 약간이라는 텐데 표현을 제가 이게 한 또 겁니다. 시간 지난 후에 두 또 이게 후보자 입장에 똑같지 않나 싶어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강선우 후보자 논란은 이제 사그러들었습니다만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이분도 지금 논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 아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아, 처음 들어봤어요? 네. 박 변호사님은 저는 그냥 뭐 아주 일반적인 아 우리 박 변호사님 모르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아, 네. 저는 이제 처음 봤는데 네. 국회에서 질의를 하는데 네. TV도 안 보고 뉴스, 그러니까. 네, 신문도 안 보고 뭐 다 안 본다고 TV를 하시는 안 거예요. 본대요. 그래서 그게 저는 사실일 것 같지는 않는데 그걸 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또 하시니까 예. 그러면 과연 앞으로 100만 공무원들의 임용이라든가 검증이라든가 뭐 인사혁신처가 이번에 대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엄청난 인재풀을 아마 DB를 확보했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막 여러분 인재를 추천해 주세요 했잖아요. 그게 장차관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직 임명을 할 때 그걸 다 참고하고 또 거기에서 첨가된 사람들을 실제로 검증해서 하는 거다. 하는 예정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총괄해야 되는 분이 약간 국민 신뢰나 혹은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공무원들의 신뢰를 받기에는 좀 다소 미진하게 행동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준욱 비서관하고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자진 사퇴를 네. 한 측면인데 음. 그 국면까지 가면 음. 이분도 마찬가지 그런 판단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 이분요. 아직 단계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뭐 저도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기 이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논란은 된 것 같고요. 과연 이 사람을 인사혁신처장에 하는 게 맞냐 논란 될 것 같은데 네. 아주 결정적인 하자라고 보긴 좀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유튜브를 아니다. 이제 본인 채널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유튜브에서 이제 막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마이너스 70점이다. 대한민국 퇴보시켰다. 또 조국에 대해서는 있어빌리티. 신원서판에 속아서 문재인 윤석열과 같은 그래서 계열이다. 유튜브 이런 말씀. 하면 다 지우고 좀 들어가든가. 페이스북, SNS 쓰잖아요. 혹시 맞아. 우리 박 변호사님 못 가요. 공식 저는 가실 때 못 가요 이제. 유튜브 너무 많이 출연해가지고 전 지울 수도 없고요. 혹시 가실 때 제가 그 블루 라커룸에도 좀 내려드려야 내려드려야 그러면 무조건 내려주셔야 돼요. 할 일 없지만. 잘라주세요. 저는 내버려 주세요. 그 저는 뭐 장점 하나는 SNS 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 페이스북, 아주 X 이런 일상적인 거 하니까 그거는 장점이 되는데 자, 그거 장점이에요. 이분들 다 SNS에 다 써놓고 유튜브 다 만들어 다 놓고 박제됐어. 그냥 책 써놓고 나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강준욱 비서관, 너무 세죠. 전 비서관. 그게 사실은 본인을 이렇게 덫 같은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방법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강력하다고 아직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 사람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인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덜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약간 봅니다. 유보적이긴 한데 네. 아, 이게 그래요? 혹시라도 아. 저희는 어쨌든 내부가 좀 단단하게 가고 계속 확장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그런 성공한 정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의 분란의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 예, 왜냐면 이제 뭐 친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친문, 하여튼 예. 그 전에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그렇고 뭐 이런 분들이 약간의 모멸감 같은 걸 좀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윤건영 의원이 바로 그냥 아주 불쾌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정리를 하든지 무마를 잘 하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분란의 씨앗을 최대한 잘 남기지 않는 게 좋겠다. 예, 그렇군요. 자, 이어서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란 특검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과 총리 공간 압수수색했는데 일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 특검에서 자택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가는 장면. 예, 기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네요. 카메라들이 많이 있고 압수수색하는 장면을 찍으러 언론이 많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택 앞에서 이제 수사관들의 모습까지 찍었는데, 자 일단은 이달 초 2일에 불렀었고요. 22일만 압수수색을 했는데, 자 일단 특검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를 계엄의 공범으로 보는 이런 상황인 거죠. 시기가 좀 맞진 않아요. 정상적인 수사 패턴이라면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영장 이렇게 가는 건데 네. 소환조사한 후에 한참 지나가지고 지금 압수수색한 거거든요. 자택에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사실은 공범으로 보는 건 맞고요. 뭔가 조금 더 확인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진술. 다른 사람 진술을 통해.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하러 뭐 완전 엄청 기자고 들어갔다기보다는 네. 혹시나 남겨둔 게 있을 수도 있다. 최소한 전화기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런데 딱 집에 가면요. 네.
어디 뒤지나요? 아, 집 구조를 모르잖아요. 영장에 네. 그 압수하는 곳하고 네. 압수 대상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 대상물. PC 같은 거 해놨을 거예요. 아 만약 집에? 개인 PC가 있다면. 아 집에 개인 PC. 뭐 아니면 뭐 옷장 뒤지지는 않겠죠. 옷장 뒤지지 옛날에는 않죠. 저희가 제가 20년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와가지고 막. 이래 주고 들어가긴 하는데 네. 대충 보여주고 이렇게 들어가긴 어, 하는데 네. 옛날 제가 군검사할 때는 막 대충 보여주고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들은 다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판사한테 영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 어디를 뒤지. 그리고 지금 보면 영장 받은 대로 가져옵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은 보면 정말 구체적습니다. 아. 무슨 거를 압수하고 싶어 하고 아마도 추측컨대 PC 정도 했지 않았을까. 근데 핸드폰이 장롱에 있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 휴대전화하고 휴대전화하고 PC 같은 거 전자기기. 그럼 휴대전화라고 적어놓으면 사실은 천장까지 다 뒤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죠?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천장에 있든 롱에 있든 결국 다 뒤질 수 그러니까 있는 물건을 거네. 특정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장소는 집으로 했을 거고요. 자택. 네. 그 자택 안에 있는 PC라든지 전자기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 뭐 운동기구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령. 뭐 가져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는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고 예. 아마도 혹시나 남겨둘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들어간 건데 예. 압수수색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압수수색 갔다는 거는 엄청 혐의를 둔다는 거예요. 아. 보강 증거 확보하게 들어갔다고 보고 이거는 그냥 수순 아니면 예상인데 구속영장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건데 이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그리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특검이 이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집사 게이트에 관련해서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이제 법원이 기각을 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특검이 굉장히 의욕이 좋은 건 좋은데 뭔가 영장이 자꾸 기각되거나 그러면 이거 수사 과하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좀 뭔가 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시끄럽기만 하고 뭔가 기소를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참 이 부분에서 네. 약간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구속영장도 그렇고 네. 압수 체포 영장 같은 것도 계속 기각을 좀 시키고 있는데 법원이. 그 사건 하나만 보면 그 기각 사유들을 보면 납득되는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용대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만 따져봤을 때 과연 구속할 필요가 있는가? 그거 납득돼요. 마찬가지로 김계환 전 사령관도 자백도 해버렸어요. 맞다고. 뭐 증거인멸 우려 없는데 구속 필요 없지. 군인 했던 뭐 도망갈 것도 아니다. 그렇게 내렸는데 그거는 정말로 그것만 봤을 때고요. 전체를 좀 봐야 되지 않았나. 이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예. 특검이라는 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하. 뭐 주구장창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한정된 시간 내에서 이 사람을 신병을 확보하면 다음 수사에 단계가 있거든요. 김계환을 목적으로 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 윤석열, 김건희를 목적으로 한 사건이에요. 최일병 특검은. 예. 그렇다고 하면 판사나 이런 영장을 주는 사람도 그 단계를 인지를 하고 같이 좀 해줬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 측면이 좀 아쉽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뭐 이 사건만 보면 안 돼도 되지만 전체적인 그림 보면 김계환은 계속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박정훈 대령이 큰 고초를 겪었잖아요. 국회 와서도 거짓말했어요. 그럼 구속할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8년 전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윤석열 한동훈조가 엄청난 영장을 냈습니다. 엄청나게 발부를 해줬어요. 직권남용이에요. 다 도장 찍어주고 다 나중에 무죄 받았어요. 대부분 많은 범죄들이. 그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랑 비교해 보면 이거는 반대가 돼버렸어요. 법원이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예, 너무 강하게 좀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봤다시피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철두철미하고 정확하게 하고 뭐 이런 집단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저희가 봤잖아요. 네. 지기현 판사 그러니까요. 통해서. 그래서 뭐 물론 영장 전담 판사가 뭐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특검은 지금 국민적인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스스로도 좀 철두철미하게 진짜 실제로 구속을 시켜야 되겠다. 예.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들이 기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가져가서 영장 청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전략상 뭐 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는 게 전략적으로 어떤 느낌이지?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한 어떤 실익이나 이런 것들 잘 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실이죠, 실. 예. 완전 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시간 낭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철두철미하게 맞아요. 준비해서 확실하게 구속하는 게 국민적 지지를 계속 유지하는데 텐션 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거는 저는 특검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에요. 구속이
능사가 아니에요. 음. 구속되면 20일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때가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가정이긴 하죠. 김용대 전 사령관 외환죄로 아니 뭐 고의 고무 작성죄긴 하지만 외환죄를 하려고 구속시키는 거 아닙니까? 구속이 됐다고 가정하더라도 20일 안에 외환죄 밝혀내겠습니까? 할 일이 태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 따져보면 이동학 최고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두고 넉넉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예. 급하게 영장 넣었다가 기각당하면 더 곤란하니까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그 부분도 한편 맞는데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 영장 말고도 체포, 압수수색 영장이 다 좀 많이 기각되는 좀 흐름이 예전 8년 전하고 좀 차이가 나서 저는 좀 격세지감 좀 계속 듭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네. 계세요.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도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어요. 3주째 불출석인데 불출석 사유는 당뇨 수치, 건강상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치소에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 먹어야 되는데요. 먹어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납득이 안 되는 게 이제 간 수치 얘기도 사실 했었어요. 원래 당뇨가 있으면 간이 안 좋아요. 간이 안 좋으면 당뇨. 대한민국 남자 한 3명 중에 1명이 간 수치가 다 좀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도 좀 간 수치 안 좋으세요? 그럼 다 그래요. 아, 예. 당뇨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만성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응급 질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한 저도 뭐 많은 재판을 형사 재판도 하고 정말 아파서 뭐 암 걸리고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판사들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맞는 게 돼야 돼요. 뭐 다리를 지금 어떻게 못해서 응급적인 상황이 돼가지고 못 간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받아들이죠. 누가 당뇨 때문에 재판 못 받겠다, 간 수치 높아서 재판 못 받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게 사실은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예. 적부심은 또 바다로 가요. 맞네요. 그 띠벽떠벅 가가지고 모스탄도 만나려고 했었어요. 네. 이게 누가 이거를 일관성이 납득합니까? 없어. 이걸 누가 납득합니까?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지켜봐왔던 모습 자체가 대국민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그렇죠. 뭐 명태균 씨 2번 만났다고 해놓고서는 반나절도 안 돼서 5번 만난 게 막 드러나고 홍장원 전 차장도 안 만났다고 했는데 네. 그 뭐 반만 2번이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만났고. 막 녹취 나오고 예. 안부 전했다고 또 거짓말하고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당뇨는 원래 대통령직 하실 때도 그래서 제가 걱정돼가지고 술을 제발 드시지 마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맨날 가짜 차량 보내면서 술 드셨잖아요. 지금 왜 교도소 가서 아프시다고 얘기를 하시는 나쁠 것 건지 같아요. 저는 그거에 그게 대해서 제가 믿을 수가 납득이 없어. 못하는 게 제가 뭐 의학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당뇨나 이런 간 수치가 높은 사람이 술을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정도만 안 먹어도 거의 정상화 아니 많이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건강해지죠. 예. 밥맛이 돌 거예요 오히려 술 안 먹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검증이 좀 돼야 되거든요. 뭐 재판이라는 게 이게 지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일반적 상식에 비추면 그렇게 술을 먹던 사람이 구치소 들어가 술을 안 먹고 있으면 간수치나 당뇨수치가 좋아지는 게 맞지요. 안 좋아지는 게 맞습니까? 조지호 전 경찰청장 이분이 이제 12.3 내란 사태 밤에 이제 윤 전 대통령과 6번 통화했던 분 아니에요. 네. 근데 이분이 근데 지금 그 탄핵 심판 때 그 혈액암이 있었어요. 맞아요. 혈액암이 있어갖고 이제 재판정에 나와라 했을 때 아파서 못 나온다 했다가 계속 요청을 했으니까 혈액암 치료 와중에 맞아요. 이제 그 사람 그러다. 출석해서 그렇죠. 마스크 쓰고 와서 네. 증언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게 공직자의 네. 책임이죠. 예. 자세죠. 당연하죠. 당연한 예. 자세죠. 예. 자, 근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있다 이거는 뭐랄까요? 좀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진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뭐 이거 사람을 딱 그런 얘기하기 그런데 예. 뭐 술이 없어서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 근데 실제로는 본인이 힘을 내려면 오히려 더 먹어야 됩니다. 구치소 아, 식단들이 이제 그렇죠. 공개가 되고 있는데 서울 건강을 위해서도 먹어야 구치소. 되죠. 예. 괜찮아요. 제가 먹는 것보다도 나쁘지 않아 뭐 제가 먹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 건강식들이 많아요. 예, 식단이. 그래서 본인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거기 가서 막 신나게 뭐 2그릇 3그릇 먹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쩌면 그것도 의무라고 봐야 되고 한 끼밖에 못 먹는다, 한 끼도 못 먹는다, 제대로 못 먹는다 이런 말 자체는 성립할 수 없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제 이게 연민을 뭔가 또 불러일으키려고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상식적인 국민들은 이 연민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예. 이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냥
거짓말로 변론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얘기들을 나오는 얘기들을 다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보고 김건희 여사도 지금 뭐 건강이 좋네 안 좋네 계속 그래가면서 뭔가 대국민 뭐 줄달리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특검은 전 단호하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네, 이미 구속을 해놓은 만큼. 근데 네. 김건희 씨 측에서 이제 특검 조사 방식을 두고 협의를 요청했어요. 한 번에 한 개의 혐의만 조사하자. 요거 하는데 약간 이거 그리고 한 번 조사하면 3, 4일 쉬게 해달라고 하는. 아니 18시 이후에는 조사 안 받겠다. 3, 4일 휴식 보장해 달라. 조사한 뒤에는. 그러면은 18시 안에는 조사. 혐의가 16개잖아요. 그럼 한 번 조사하고 18시면 저녁 6시에 끝내달라는 건 퇴근하듯이 퇴근시켜달라는. 그러니까 뭐 일하러 갔습니다. 하루에 하나면 그 하나 조사하고 3, 4일 3, 4일 쉬고 그럼 충분히 4일 아닌데. 동안 16을 곱하면은 한 3달 그냥 가네요. 이게 아이 바보같이 뭐 특검이 그걸 받을 리도 없고 당연히 특검에서는 그냥 와라. 아니 변호인이 그러니까 제가 야,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형사 재판하고 접견 참 음. 아니면 조사 참여하는데 음. 누가 이런 조건을 겁니까? 그래서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김건희 요청 사항이구나. 변호사라면 변호사하고 이제 의뢰인이 있으면 이 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약간 갑입니다. 네가 뭘 하냐,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이래야 되거든요. 네, 법 전문가니까. 예, 왜냐면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무슨 말도 안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혐의 하나씩 받냐고. 무슨 3, 4일 쉴고 그게 말이 됩니까? 18시에 끝나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하지 마세요 하고 아주 그렇게 할 거예요. 일반 변호사라면. 근데 이 집은 관계가 김건희가 월등히 높은 것 같아요. 여전히 변호사도 아무런 말을 변호사죠. 못하는 거야. 전달해라게 전달한 거야 가서. 이거 전달하면 유리합니까? 그러니까 집사같이 집사예요. 변호사가 사자 집사. 그냥 김건희 하락한 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가서 우리는 3, 4일에 한번 받고 네 18시 이상은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변론 전략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도를 받지? 네. 그러니까 이러면 안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오히려 그러면 더 오히려 재판부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재판부도 그렇고 특검이 지금 특검도 가만히 지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요. 3, 4일 한번 정서. 합시다. 가겠어요? 네. 18시 됐으면 나가세요. 가겠어요? 아니 국민 정서는 어떡하라고요? 이건 완전 대국민 밉상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이건 네. 아니죠. 진짜 아니죠.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 참.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이었죠. 윤모 씨의 업무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꼭 수첩을 갖고 있네요. 다 적어놓고요. 예, 그때 보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뭐 안정범 수첩. 이때는 또 이제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의 수첩. 네. 이건데 이게 수첩 내용에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현안 민원 해결을 위해 김건희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네. 구체적인 정황도 적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참 꼼꼼하네요. 이게 딱 이렇게 안정범 수첩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종교단체하고 군인들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뭐 군인들이라면 지휘관들이고 지휘관들의 지시. 뭐 종교단체라면 네. 어떤 뭐 종교 뭐 목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인데 목회자 이런데 예. 그렇게 말을 하면 적습니다.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아하. 저도 군 검사할 때 적으셨어요 많이? 수첩을 찾아내는 게 최고의 좋은 일이에요. 아. 수첩에 그 상황 회의실 상황이 모든 게 자연스레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지루하다. 점심 뭐 먹지? 뭐 이런 의식적으로.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그때 수사할 때는 압수수색 야 육군 수첩 찾아라. 육군 수첩 찾아라. 육군 수첩 찾아라. 그래 했는데 종교단체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다 기억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다 적어놓는 거거든요. 그게 버릇이 된다면 계속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신빙성도 매우 높을 거예요. 권성동 의원은 아니다고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신빙성을 따져봤을 때는 갑자기 그걸 지어내서 적는 것도 힘들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특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닌가. 네, 이게 이제 수첩 안에 적혀 있었던 내용 중에 그 자리에 권성동 의원하고 윤한홍 의원이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들은 뭐 화들짝 뭐 객관적이지 않다, 사실이 아니다 얘기를 하겠으나 그 자리에서 그걸 거짓으로 적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수첩의 상상으로 내가 이동학 갑자기 박지훈과 함께 있었음. 모르는데 어떻게 적어 그 사람들을. 7월 20 며칠 방송. 그렇죠. 같이 네. 24일 같이 있었음. 네, 이것은 상상으로 적진 않을 어떤 거예요. 형태로든 연루가 되어 있는 그런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예. 특검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파고들어서 다 밝혀내야 되는 거죠. 이제 요거가 사실은
이 공천 개입 그 측면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명태균 씨. 예. 근데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해요. 건진을 통해서 통일교가 부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도 있어요. 무슨 선물 제공했다든지. 뭐 비례대표 얘기도 그러니까 나오고. 뭐 통일교가 뭐 캄보디아 사업을 했다든지. ODA 사업. YTN도 관련된 인수 네. 부분도 네. 있다든지. 방송사. 근데 문제가 여기서 뭐가 하나 나오냐면 그런 역할을 누구한테 건진이 시키려고 했다냐 이 부분이에요. 그게 지금 나오는 게 권성동, 윤한홍 의원 등등이거든요. 민원을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알리는. 국회의원을 누가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친윤 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이거 통로를 찾아야 되는데. 퍼즐 같은 게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큰 퍼즐들이 다 있어요. 붙여넣기만 하면 될 정도로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 권성동, 윤한홍 이 두 분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녹취에 그냥 등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공천과 관련돼서. 그렇죠, 그렇죠. 권성동 나한테 아무 소리 안 하던데 윤한홍이도 나한테 아무 소리 안 하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원조 명태균 씨와. 윤핵관이죠. 원조 윤핵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또 수사에 칼끝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와, 근데 통일교는 핵심 라인을 잘 찾았네요. 누가 실세인지? 뭐 지금에서 또 뭐 감탄하실 것까지. 네. 좀 대단한 거 같아요. 대단합니까? 통일거 대단한 게 아니고 특검이 그걸 찾아낸 게. 특검이 윤모 씨하고 저는 수첩 찾아낸 게. 다야 목걸이 영수증 그게 아직도 와, 본부에 네.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건진 말에 따르면 네. 본인 잊어버렸으면 본인 집에 있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면 개인 집에 있어야 되는데 네. 영수증이 이거는 통일교 본부에 있어요. 공식적인 뭐 뇌물 말하면 좀 그렇지만 공식적인 내용이었다. 본부 통일교에. 차원에서 예. 지출한. 그래서 심각한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지금 특검이 뭐 민중기 특검, 이 김건희 특검에서 엄청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과는 좀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보도를 보면. 그렇군요. 네. 예, 아무튼 특검이 수사를 매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자, 이어서 또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이 항상 걱정하고 있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예, 이제 우리 박 변호사님 항상 걱정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차기 전당대회 관련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 SNS 사진, 페이스북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대표 선거 불출마 안 나갑니다. 그리고 기득권은 다툼하는 그런 싸움 하지 않고 이제 거리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형 정치를 하겠다. 고민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대표가 출마할지 말지 아마 본인은 출마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다 본인도 써놨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승리 가능성 부분도 있어요. 그래요? 또 떨어지면 그 골치 아픈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도 봤던 것 같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앞으로의 과제들입니다. 지금 SNS에 썼던 내용들은 이제 전환길 유학 극우하고 결별해서 가야 된다. 뭐 국민 개혁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불출마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윤 어게인이 아니라 보수 어게인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는데 보수 제대로. 어게인. 제대로 갈 수 있냐. 그걸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이번 불출마 선언은 아주 강력한 시너지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좋다면 뭐 가능 높진 않지만 본인 유에 뭐 조경태 등이 당 대표 될 가능성도 아주 낮지만 그것도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가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쉽진 않다.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친한계이고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함께 단일화 얘기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희망의 개혁 연대를 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안철수, 조경태 뭐 이런 분들이 그럼 희망의 개혁 연대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될 만하지가 않다. 아. 그리고 한동훈 이 전 대표가 발을 빼는 순간 저는 뚝이 무너졌다. 관심 확 떨어져. 네, 뚝이 무너졌다. 더 이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미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미 그래요? 지난 계엄 옹호하고 또 그 체포 반대하고 그다음에 탄핵 반대하고 이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정광훈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길거리 아스팔트 구구들이 국민의힘으로 쫙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보수 정당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극우 정당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유럽에서 제가 많이 봤는데 보통 보수 정당이 망가지면 누군가가 탈당을 해가지고 극우 정당이 만들어지거든요. 기존의 보수 정당이 극우를 못 품으니까 결국은 분당이 되게 마련인데 지금 이거는 보수 정당이 통째로 극우로 바뀌고 있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지금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뚝 역할이라도 자기가 해줘야 이게 그나마 한번 싸워볼 만할 텐데 본인 스스로가 발을 빼게 되면서 저는 이제 극우 정당의 완벽한 변모
를 보게 될 것 같다 이런 암울한 생각을 돈 때문에 그런 것 가져봅니다. 네. 같아요. 당사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재산이 많아. 돈이 없으면 네. 에이 뭐 쪼개자 나가자 아. 이래 될 수 있는데 네. 그것도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극우화가 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거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다고 보는데 본인이 그 역할을 지금 과연 할 수 있을지. 근데 지금 라이브 방송회가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라방으로 구구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약간 라이트급 정도는 되잖아요. 라이트급. 이재명 대통령이 헤비급이라고 하면 라이트급 정도 되는데 예. 지금 조경태 후보나 뭐 저 안철수 안철수 후보 이런 분들 죄송하지만 네. 플라이급 정도 슈퍼플라이. 예, 이렇게 아, 되면은 정말 왜 그렇게 박하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육선 의원, 대선 후보 안철수. 극우에 몰려오는 엄청난 저 해이를 막기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약해요. 부족해 보입니다. 그나마 한동훈이 라이트급은 맞아요. 라이트급. 이분들은 무슨 급이에요? 내가 하겠다. 장동혁, 주진우 두 분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영상을 먼저 보고 두 분에 대한 판별을 해주세요. 저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의회 폭거를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에게 계엄 유발에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이제 와서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 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는 주진우 국민의힘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바꾸기 위해 B급. 당 대표 선거에 B급으로 출마합니다. 분류했습니다. 우리 당을 반드시 재건하고 젊고 강한 대표가 되겠습니다. 예, 자 주진우 의원, 장동혁 의원 두 분이 이제 당 대표 선거 나가겠다. 내가 하겠다. 당을 개혁하는 인물이 되겠다라는 건데 이동학 전 최고 왜 전혀 위협을 못 느끼세요? 다른 당 당대표 나오면 야 우리 민주당 더 열심히 하겠다 하면서 좀 마음을 가다듬으셔야지. 웃기만 하면 어떻게 핀급이다 이런 말. 큰 해일에 그대로 몸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둥둥둥 떠오시는 분들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극우의 물결에서 저분들이 지금 메시지 똑같잖아요. 남 탓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했던 것은 민주당 탓, 이재명 탓 이거잖아요. 지금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헌법 바깥으로 나가서 지금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자체를 논평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좀 자존심 상합니다. 장도혁 네. 의원이 사실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이분이 하신 말씀에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하고 또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기는 했지만이 아니라 계엄은 수단이 잘못돼서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내야 됩니다. 네. 본인도 일정 부분 그렇게 행동을 하셨어요. 본인이 표결했잖아요. 친한계였거든요. 친한계에서 사실 18명 중에 한 명 본인이 있었잖아요.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친한계고 1.5선인데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수석최고위원. 한동훈 전 대표랑 완투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동훈 쪽하고 멀어졌는데 급기야는 친윤 중에 친윤으로 지금 변한 모습이거든요. 거기다 극우랑 또 같이 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구구는 못된 말은 프레임. 그렇게 하지만 예. 본인도 전환기라고 같은 모양새로 지금 보여요. 왜냐하면 그쪽에 표가 있고 새가 있다고만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그좀 착각을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당 대표들이 윤석열이 이렇게 점질하면 됐었어요. 뭐 김기현 전 대표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송원석 같은 경우도 원내대표가 될지 몰랐는데 어쨌든 언더찐윤 이쪽에서 된 거거든요. 예. 아마 장동혁 지금 의원은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많은 다수들이 밀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주진우 의원은 그냥 방탄하기 위해서 본인 700, 808 아니다. 800이 707. 죄송해요. 헷갈리지 800. 않게 800에 1010 이렇게 내시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외워야 되는데 800에 7070. 역시 최고위원의 내공은 아, 예. 대단한 것이군요. 이걸 예. 틀리면 안 되는 제가 또 틀렸네요. 예. 800에 다 7070의 알아들으세요. 당사자거든요. 예, 예. 당사자기 때문에 44초 통화. 본인이 이 특검의 칼날을 피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출마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핀급이라고 평가해 주셨고, 자 이런 거는 전한길 씨 이름이 요즘 국민의힘을 흔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당내기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전한길과의 절연은 반대다. 혁신은 너부터 책임져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제 나를 밟고 가라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사퇴할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자 윤상현 의원의 상태는 뭡니까? 윤상현 의원도 지금 답답해요. 사실 조사받으러 가야 됩니다. 아 윤상현 의원도 하나만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 그 곧 공천관리위원장이었으니까 나와요. 상현이한테 내가 해주라 했는데 김영선 해주라 했는데 아. 다 나오거든요. 그죠. 그 조사 일단 받으러 가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내란 특검에도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아 그런가요? CCTV에 안가에 계속 가던 모습들이 포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 직후에 계엄 직후에 아주 이상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고 맞춰 보면 윤상현 의원이 이런 특검에 자유롭지 않다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좀 더 나서선 모습 아닌가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윤상현 의원은 진술이 많이 바뀔 가능성 저는 있다 봅니다. 다 사건이 너무 많아서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윤상현 의원이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 있을 네, 때 그것도 폭도들을 위해서 연락, 경찰에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죠. 전화 거기에 어떤 예.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었고 내란 특검에 관련성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관련될 수 있고 자 이런데 전환기 씨 등장도 이제 부담스러운데 김계희 변호사가 또 이제 전환기 씨 유튜브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구 할 때 김계희 변호사가 구구는 극히 우수하다는 뜻이다.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전환기 씨랑 맞장구 치고 있는데 이 김계리 변호사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도 하고 있는 분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예. 전한길 씨가 입당했던 사실을 몰랐다 이러면서 그냥 눈치고 넘어가잖아요. 예, 예. 근데 마치 무슨 조사를 서울시당에 뭐 상관도 없는 서울시당에다가 성선의 조사를 얘기죠. 하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처음부터 입당할 때부터 혼자 조용히 입당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예. 윤상현 의원이든 누구든 예. 당연히 상의를 했을 것이고요. 아하. 앞으로는 이제 김계리 변호사도 입당을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전광훈 씨도 저는 입당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지금 탈당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다시 재입당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윤어게인의 완성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나마 좀 뭔가 대화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합의도 이뤄내고 그런 건강한 보수로 갔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염원도 있지만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진짜 극우로 이제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모가 그냥 될 것 같고 아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당대표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친일파가 막 준동하고 있는데 독립군 활동 그만할래 나 총 놓고 그냥 방관자 할래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걸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아 그래요. 예, 박 변호사님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면.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잘 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장난 할 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구구들의 놀이터가 됐다라고 이제 김정혁 전 최고가 얘기했어요.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 말이 맞아요. 음. 맞는데 또 그분은 징계 받았나요? 뭐 그렇게 알고 이게 뭐 있고. 논의가 되고 논의가 있긴 되고 한데. 있죠. 예. 참 답답합니다. 이게 길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항상 나쁜 길로만 가는 모습이고 좀 전에도 말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유일한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항상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잖아요. 방송에서 전상서. 블루락 그러면서 예.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또 뭐 라방 뭐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뭐 묻고 이럴 때가 아닌데 예. 참 하여튼 어쨌든 계속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듭니다. 안타깝다. 예. 예. 아무튼 한동훈 전 대표 불출마로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 뭔가 열기는 좀 떨어질 듯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또 노선 투쟁이 있을지는 지켜보시죠. 블루라커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